제가 군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했었던 모양일까요? 저녁 신고를 올리던 그날까지도 대대장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아까워하셨습니다. 이봐 김병장, 자네 군대 말뚝 박아볼 생각이 정말로 없는 겐가? 이대로 전역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게나. 비록 몸은 다소 힘들지언정 군인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또 없더라고. 하지만 저는 대대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육군 부사관이 되어 군대의 말뚝을 박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남편인 제가 얼른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아내가 집에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서 말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내와 결혼식을 먼저 올린 유부남이었어요. 결혼식 직후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 시기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던 입장이었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도저히 군대의 말뚝을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인 저를 집에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곁으로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도착한 집에 저희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버려진 세간살이들과 아내의 편지 한 통뿐이었죠. 그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어본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했던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의 편지에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새살림을 차려 떠나기로 했으니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더더욱이 분통이 터졌던 건 아내를 데리고 간 상간남의 정체였습니다. 그 상간남은 저와는 아주 깊은 악연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정의는 저의 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모양인지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슬쩍 다가와서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만 잘하면 그 몹쓸 년놈에게 제대로 대갚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저는 치를 떠는 심정으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내용 그대로 행동했고 오래지 않아 아주 통쾌한 결과를 손에 거머쥐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저의 아내를 꼬셔서 데리고 간 그 몹쓸 상간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복수 방법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지, 그 기막히면서도 통쾌한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모든 사건이 시작된 건 갓 20살이 된 제가 군입대 연기를 시작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명문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생이었던 저에게는 남다른 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싶었기에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습작 장편소설 한 편을 완성시켜 놓겠다는 아주 당찬 포부였죠. 그래서 제가 군입대를 연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을 모두 마치고 졸업할 즈음이면 필시 습작 장편소설이 한 편 완성되어 있을 테니 겸사겸사 대학 공부와 습작 소설 집필을 모두 마친 다음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할 예정이었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첫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사랑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학교와 카페였고 당시 저희는 그곳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사이였는데요. 저와 그녀 사이에는 일종의 동병상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 다 꽤나 가난한 처지라는 점이었죠. 뭐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 그녀가 훨씬 가난한 처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덕분에 빠듯한 형편이나마 대학에 다닐 수는 있었지만 그녀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할머니를 혼자서 보살피며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대학 진학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아르바이트를 2-개씩 연달아 해가면서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입장이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동병상련을 가진 저희는 금세 가까워져서 오래지 않아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첫사랑이 저에게 가져다준 삶의 원동력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연인이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학업과 소설 습작과 아르바이트 모두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남편이 되면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저희는 단순한 연인 사이를 넘어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약혼자 사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저와 그녀의 일상에 아주 큰 변화의 계기가 찾아오게 된 건 제가 대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그녀는 서로 각자의 이유로 크나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꿈을 포기하겠다고? 갑자기는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왔었던 일이야. 실은 작년부터 내가 글짓기에 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오고 있었거든. 아무래도 난 소설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이제 와서 포기한다니 너무 아깝다. 그동안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굳이 포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길 중에 이제 겨우 딱 하나만 겪어봤을 뿐이잖아. 잘 찾아보면 분명 나한테 아주 잘 맞는 길이 분명 있을 테니까. 소설가라는 꿈은 청춘의 추억으로 묻어둔 채로 웃으면서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우선 학교 졸업하면 군대부터 다녀오려고.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거든. 네, 맞습니다. 그 무렵 저는 글짓기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머지 소설가의 길은 단념하기로 막 결심한 참이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즉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다음에 새로운 꿈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그녀가 넌지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고백해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엊그저께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거든. 뭐라고? 췌장암?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셨겠다. 놀라셨다기보다는 할머니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 있지. 세상 하나 있는 혈육인 손녀를 시집 보내는 그날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한스럽고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계속 울고만 계셔. 그 말에 저는 몇 날 며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최소한 손녀가 시집가는 모습을 꼭 보고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제가 그녀와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거든요. 그 와중에 단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었다면 저와 그녀는 장차 미래를 함께하기로 이미 약속한 약혼자 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사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건 우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군대를 다녀오게 되건 결국 저와 그녀가 부부가 되는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해드리기 위해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이후 저의 대학교 졸업과 결혼식이 차례로 진행되었죠.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신 건 저희의 결혼식으로부터 딱 일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의 신혼집인 단칸 월세방을 둘러보시고는 비록 시작은 방 한 칸짜리 신혼살림이지만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큰 집을 쌓아 올리라는 덕담을 해주셨고 바로 그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이후 장례를 마친 아내는 덕분에 할머니가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죠. 아무튼 이로써 저희는 정식 신혼부부가 되었지만 막상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길 수는 없었어요. 제가 곧장 현역병으로 군대 입대해야만 했거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저는 아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집을 2년 내내 혼자서 지키면서 얼마나 외로울 심정일지. 그런 생각만 하면 제 마음이 다 미어져 나갈 지경이었어요. 하물며 아내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저로서는 걱정이 더더욱이 클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아내를 잘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드릴 만한 어른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서 다들 먼 지방에 살고 계셨거든요. 이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월세방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어렵게 마련한 한우 선물 세트를 전해드리며 이렇게 부탁했죠. 제가 입대를 하게 되면 아내가 혼자 얼마나 외롭게 지내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얼마 전에 떠나보낸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입대를 하자니 도저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저희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부탁을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부부는 월세방에 신접살림을 마련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을 뿐 긴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거나 서로 각별한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집주인 아주머니의 대답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게. 자네 처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부디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게. 어느 한 군데 조금이라도 다친 채로 제대를 했다가는 내가 동네 어른으로서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니 그렇게 알고. 그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건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네 외동아들도 저처럼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군입대를 했다가 군생활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같고 저희 아내가 며느리 같아서 말이죠.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된 저는 며칠 뒤 머리를 박박 깎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저를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아내를 뒤로 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군생활이 제 적성에 아주 잘 맞더라고요. 훈련을 받는 족족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이 되지를 않나. 남들이 다들 끔찍해하는 훈련소 짬밥 또한 입맛에 아주 딱 맞지를 않나. 당시 저는 누가 봐도 딱 군인 체질이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입대를 한 처지가 아니었다면 부사관 지원도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별탈 없이 잘 흘러갈 것만 같았던 저의 군생활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꼬여버리게 된 건 81mm 박격포병이 된 제가 전입신병으로 자대에 처음 도착하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제 한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문제의 고참이 저에게 뚜벅뚜벅 다가왔어요. 아이 신병, 너 이름이 뭐냐? 이병 김건우. 김건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 내가 부르면 이병 휴지통 하고 대답해. 알겠어?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니까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무슨 말년병장한테 갈굼을 당했던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막상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참은 저보다 딱 한 달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즉 말년병장도 아닌 이등병이 전입신병인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언행을 보였던 것이었죠. 솔직히 오히려 그래서
제 군생활이 더 깜깜하게 보였던 측면도 분명 있었어요. 그 고참이 말년병장이었다면 길어봤자 두어 달 잠깐 보고 말 사람이었겠지만 저보다 딱 한 달 먼저 입대한 고참이라는 건 앞으로 펼쳐질 군생활 내내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졸지에 저는 아주 길고 긴 고생길에 놓여버리게 된 셈이었죠. 더욱이 그 고참과 저는 서로 비교 대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1분대의 막내가 된 걸 환영한다. 근데 조금 전에 최국헌 이병이랑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최국헌 이병이 누굽니까? 좀 전에 너랑 이야기 나누던 그 녀석이 2분대 막내인 최국현 이병이야. 우리 1분대랑 그 녀석 네 2분대는 대대로 서로 맞부딪히는 라이벌 경쟁 관계고.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난 말이야, 우리 분대원이 2분대 놈들한테 밀리는 꼴을 절대로 못 보니까 앞으로 군생활 똑바로 해. 비록 최병이 너한테는 한 달 고참이기는 하지만 길을 쓰고서라도 군생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겨먹으라고. 알았지? 네, 맞습니다. 당시 저는 1분대 막내 이등병. 첫인상부터가 최악이었던 문제의 그 고참은 2분대 막내 이등병. 심지어 서로의 분대는 유서 깊은 라이벌 경쟁자 관계였으니 이러나 저러나 저는 군생활 내내 그 고참과 서로 끊임없이 부닥쳐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버리게 되어버렸던 거죠. 물론 저는 나름대로 군생활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고참에게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치사한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것이었죠. 어이 휴지통, 너 지금 혼자 어디 가냐? 분대장님 허락받고 전투화 닦으러 갑니다. 어쭈 이것 봐라. 고참이 불렀으면 관등성명부터 튀어나와야지. 제가 제 이름으로 관등성명을 대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등성명을 댈 수 없었던 거고. 앞으로도 저를 휴지통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그러시면 저도 저희 1분대 분대장님께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마음대로 해보던가. 그래봤자 너네 분대장이 너를 지켜줄 수는 없을 테니까. 실은 우리 집이 꽤나 부잣집인데다가 우리 아버지도 지역에서 힘 꽤나 쓰는 분이시거든. 내가 집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날부로 우리 중대 정도는 통으로 뒤집어지고도 남으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앞으로 자주 가는 게 좋을 거야. 난 분명 경고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참은 언행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천박했기에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고참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고참네 아버지는 고향 지역에서 시의원을 몇 차례 지냈고 장차 도의원 출마의 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지경이었고요. 문제는 그 고참이 자기 아버지 빽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중대 최고참 말년 병장들부터 시작해서 소대장님, 심지어는 행정보급관님과 중대장님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그 몹쓸 고참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고참이 소위 돈으로 그들을 구워 삶았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제 군생활은 자꾸만 더 꼬여만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구워 삶아진 중대장과 소대장이 그 몹쓸 고참과 2분대만 편애하는 바람에 저와 저희 1분대는 매번 찬밥 취급, 아니 그야말로 개밥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몹쓸 고참과의 경쟁에서 떳떳하게 승리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체력 운동을 했고 그렇게 쌓아올린 체력으로 주특기인 18mm 박격포 훈련에 매진했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시로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와주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면회를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올 때면 제 어깨에는 늘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금 힘을 내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군생활은 쏜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상병 계급장과 1분대 분대장 견장을 동시에 받아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올린 저의 군생활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저희 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사찰하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에 저희 부대는 당연히 난리가 났고 또 당연히 모두의 관심은 영원한 라이벌 관계인 저희 1분대와 그 몹쓸 고참의 2분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 몹쓸 고참 또한 2분대의 분대장이 되어 있었기에 저로서는 더더욱이 필사즉승의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편 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그 몹쓸 고참 또한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우수 분대로 선정이 되면 사단장님께서 직접 포상 휴가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 괜히 애쓰지 말고 이쯤에서 미리 포기하는 건 어때?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길고 짧은 건 붙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최상병님이랑 저랑 둘 중에 그동안 군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주특기 솜씨를 더 갈고 닦은 사람이 이기겠죠. 넌 어떻게 내가 가면 갈수록 고참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냐? 네 눈에는 나랑 우리 이분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디? 저는 그저 그동안 쌓아올린 노력의 시간을 믿을 뿐입니다. 최상병님이 그동안 군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사단장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마치 실전과도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훈련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 백 믿고 군생활을 날라리처럼 해왔던 고참이 지금껏 최선을 다해 체력을 쌓아올리고 주특기 솜씨를 갈고 닦아왔던 저를 이겨먹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당연하게도 당시 훈련에서 사단장님으로부터 최우수 분대 표창을 받은 쪽은 저와 저희 1분대였습니다. 반면에 그 몹쓸 고참은 대대장님께 직접 정강이를 걷어차이게 되었죠. 이봐 최상병, 사단장님께서 오늘 자네를 보고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가? 저기 있는 2분대 분대장은 상병 계급장식이나 달아놓고서는 주특기 솜씨가 대체 왜 2등병만도 못한 거냐면서 고래고래 역정을 내셨어.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변명 따윈 필요 없네. 오늘 자네의 모습만으로도 그동안 군생활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해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 여간 자네는 분대장으로서 실격이야 실격. 그렇게 외친 대대장님께서는 그 몹쓸 고참의 정강이를 또 한 번 걷어차셨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를 않으셨는지 그 고참의 어깨에 걸려있던 분대장 견장을 대대장님 손으로 직접 떼어내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날뛰던 그 몹쓸 고참의 천하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자 그 고참과의 경쟁에서 제가 비로소 완승을 거두는 순간이었죠. 또한 그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직속상관인 대대장님께서 직접 화를 내셨던 만큼 더는 그 누구도 몹쓸 고참과 이분대를 편애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반면에 사단장님께서 직접 최우수 분대 포상을 받은 저와 저 1분대는 그야말로 대대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그 몹쓸 고참은 이후로 부대대에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은 채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조용히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대하는 그 인간을 배웅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제가 전역하던 날에는 대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을 정도로 꽤나 큰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다만 그날 대대장님께서는 저에게 부사관 지원을 권장하셨지만 저는 집에 혼자 두고 온 아내에게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대대장님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귀향길에 오른 저는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분명 집에서 오매불망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아내가 어디에서도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오직 버려진 채로 방치된 살림살이와 아내와 남긴 편지 한 장만이 저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오늘 막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난 있잖아. 영원히 당신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나는 국헌 씨의 아내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했거든. 그런 편지를 읽으며 저는 스스로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랑 야반도주를 해버린 상태라는 것만으로도 좀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심지어 아내를 꼬셔서 데려가 버린 상간남이 저보다 딱 한 달 먼저 전역한 그 몹쓸 고참인 최국헌, 그놈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이어지는 아내, 아니 그 정신나간 여자의 편지 내용은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 여자에게 먼저 추파를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몹쓸 고참이었더라고요. 두 연놈이 안면을 트게 된 계기는 저의 면회 날이었죠. 당시 몹쓸 고참은 취병소 근무를 하던 도중 면회객으로 방문한 그 여자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바로 그날 저의 관물대에서 그 여자로부터 도착한 편지 봉투 한 통을 훔쳐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훔쳐낸 편지 봉투를 통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낸 고참은 그 여자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남자랑은 그만 살고 자기처럼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부잣집 아들과 새살림을 차리자는 내용의 편지였죠. 심지어 편지로도 모자라서 휴가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추파를 던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요. 다만 처음 그 여자는 몹쓸 고참에게 마음을 열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 여자가 불륜 노름에 넘어가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가난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몹쓸 고참이 돈으로 그 여자를 꼬셔낸 것이었죠. 그 여자가 저에게 남기고 간 편지에 정확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한평생 거들떠도 보지 못할 벤츠를 한 대 선물해주면서 이렇게 약속하더라. 자기네 집이 엄청 부자인데다가 부친께서도 조만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실 만큼 아주 명망 높은 집안이라고. 그런 자기를 새신랑감으로 받아들여준다면 한평생 돈 걱정 없이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 그날 그 남자랑 잤어. 예전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었나 봐. 그래서 이 편지를 당신한테 남기는 거야. 우리의 부부 사이는 내가 속물이라서 깨졌을 뿐이지 당신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행여라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절대 품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 당신을 배신해서 너무 미안해. 평생 나를 용서하지 말아줘. 이처럼 그 여자의 편지는 너무나도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적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불륜녀로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답시고 편지를 이용했다는 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신다면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테죠. 아무튼 그날 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는데요. 제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컸던 모양이었을까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슬그머니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손수건을 조용히 건네셨고 마침 하소연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눈 맞아서 야반도주한 상간남이 한때 제 군생활을 지옥으로 몰아붙였던 고참인 최국헌이라는 내용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마치자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새댁을 데리고 간 그 무례배 같은 인간이 최국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대 고참이라는 소리지? 네, 저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정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믿어줄 수 있겠나?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는 있고 그 두 나쁜 연놈들에게 본때를 제대로 보여줄 만한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하면 그 몹쓸 잡것들을 단숨에 나락으로 보내고도 남을 게야. 그럼 우선 그 고참이라는 인간의 소재지를 찾아가서 이혼 위자료 지급 각서를 직접 받아내게. 단, 각서는 반드시 그 고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서명도 도장이 아닌 지장을 받아내야만 할 것이야. 그런 다음에 며칠 시간을 두고 아주 이른 새벽나절에 그 고참네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서 이 집이 최철순이네 집이 맞으면 당장 나와라 하고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치르게나. 그날 처음에 저는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솔직히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몹쓸 고참에게 이혼 위자료 지급 각서를 받으려면 그 정신 나간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저는 추워도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이혼은 해야겠지만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물며 각서를 작성하는 방식 또한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몹쓸 고참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과 도장이 아닌 지장으로 서명을 받으라는 조건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물며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그 인간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고성방가를 치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에서 해주신 말씀인 건가요? 심지어 그 고참의 이름은 최철순이 아니라 최국헌이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당신께서만 몰래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고 동시에 그날 알려주신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왜 반드시 아주머니의 방법 그대로를 따라야만 하는지도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설명을 모두 들은 저는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던 내용들이 알고 보니 정말이지 빼도 박도 못할 방법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바로 이튿날부터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몹쓸 고참의 휴대전화 번호와 분가에서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몹쓸 고참은 어쨌거나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이였기에 일종의 비상 연락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로 그 비상 연락망을 이용해서 몹쓸 고참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일단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자며 약속을 잡았어요. 물론 고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지급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나더러 이혼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꼴랑 돈 얘기나 꺼내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 아닌가? 와이프였던 여자가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까지 해버렸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마당에 위자료라도 제대로 챙겨받아야지.
전처 주머니에서 위자료 날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여자를 꼬셔간 그쪽에서 이혼 위자료를 대신 지급해줘야겠어. 싫어. 내가 그 여자를 뺏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스스로 나한테 온 거니까. 좋아. 그럼 이혼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 대신 너희 아버지는 이번 선거를 포기하셔야 할 거야. 아들이 군대 후임의 아내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라도 잘못 돌았다가는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까지는 어렵게 되지 않겠어? 그걸 보기 싫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 이혼 위자료 지급 각서를 쓸지 아니면 자식 손으로 아버지의 야망을 좌절시키던지. 그렇게 저는 몹쓸 고참으로부터 자필각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서명 또한 도장이 아닌 지장으로 받아내게 되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인간을 만난 그 자리에서 각서 얘기를 꺼냈기에 그 인간은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더구나 각서 또한 그 자리에서 곧장 작성했기에 당연히 몹쓸 고참이 자필로 직접 써내려갈 수밖에는 없었고요. 이로써 자필각서 받아내기라는 첫 번째 임무를 성공시킨 저는 딱 일주일 뒤 두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두 몹쓸 인간들이 단둘이서 지내고 있는 집 앞으로 아주 이른 새벽나절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이렇게 외쳤죠. 여기가 최철순이네 집 맞지? 최철순, 이 개놈의 자식아, 집 안에 있으면 당장 튀어나와! 그렇게 힘껏 몇 차례 외친 저는 곧장 건물 모퉁이 너머로 몸을 감추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몹쓸 고참이 자기 집 창문을 벌컥 열고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느 놈이야? 어느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이 시간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제끼는 거냐고?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몹쓸 고참은 사실 최국헌이 아니라 최철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제가 집 앞에서 그 몹쓸 고참의 본명을 불러 제낀 건 단순한 확인 차원의 일이었어요. 저는 몹쓸 고참의 정체를 이미 모두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복수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런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자네 처가 외간 남자를 따라서 집을 버리고 도망을 치던 바로 그날. 사실 나는 그 몹쓸 잡것들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뛰쳐나가서 자네 처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상감난 손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말이세, 이놈의 세상이 참으로 좁더구만. 숨죽여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아주 잘하는 얼굴이더라고. 그 상간남이랑 나는 예전 동네에서 서로 옆집 살던 이웃사촌지간이었거든. 네, 맞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그 몹쓸 고참은 과거 같은 동네, 그 중에서도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사촌지간이었는데요. 그쪽 최근의 집에는 동갑인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그 집 주인 양반이 본처에게서 얻은 모범생 아들인 최국헌이라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양아치 아들인 최철순이라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 집안은 남자쪽 유전자가 워낙에 강력한 가문이었다고 해요. 일단 그 집의 핏줄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아주 꼭 닮은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형인 최국헌과 동생인 최철순 또한 이복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지간해서는 서로 구분하지 못할 만큼, 심지어는 자라는 내내 쌍둥이 소리를 숱하게 들으면서 지내왔을 정도로 아주 많이 닮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군생활을 함께 했었던 몹쓸 고참의 진짜 정체가 형인 최국헌이었는지 아니면 동생인 최철순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네는 군대 고참의 이름이 최국헌이라고 했지?
두 형제 중 형 쪽인 최국헌 말일세. 네, 그 이름으로 군대 입대해서 제대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최국헌이겠죠. 내가 봤을 땐 아닐세. 자네 고참의 진짜 정체는 얼굴이 꼭 닮은 형제들 중 동생 쪽인 최철순이 확실해. 그렇다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대리 군복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형제가 얼굴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면서 대체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으신 거죠? 형제가 비록 얼굴은 꼭 닮았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 사람의 성격은 행동 거지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법이고, 형인 최국헌은 워낙에 얌전한 성격이라서 걸음걸이도 조용조용 반듯한 반면에, 동생인 최철수는 술집 짝부인 엄마의 성격을 물려받아서 개차반이야. 당연히 걸음걸이 또한 껄렁껄렁 천박한 팔자걸음이고, 자네처가 상간남이랑 도망치던 날 내가 창문 너머로 목격한 상간남의 걸음은 껄렁껄렁 팔자걸음이었는데, 자네가 군대에서 매일 보았던 고참의 걸음걸이는 어떠했는가? 이등병 때부터 껄렁껄렁 양아치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설마 그 몹쓸 고참은 형인 최국헌이 아니라 동생인 최철순이었던 것이로군요.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대체 왜 형을 대신해서 군대를 갔다 왔던 걸까요? 그 이유는 뜻밖에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양아치 동생은 집에서 내어놓은 자식인데 반면에 모범생 형은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정식 후계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모범생 형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집 아버지라는 인간이 형을 대신해서 사실상 내어놓은 자식인 동생을 군대로 보내버린 것 같아. 동생이 대신 군대를 가게 되면 형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공짜로 버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동생 입장에서야 형 대신 군대를 다녀오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든 아니면 재산을 미리 나누어 받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서 선뜻 형 대신 군대 입대했을 거고. 네, 그렇다면 말이 되네요. 어차피 형제 얼굴이 집안 식구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꼭 닮기도 했겠다. 겸사겸사 동생을 대신 군대 보내놓으면 그동안 형은 2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험응시는 동생이 형 이름으로 전역증을 받아온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었을 테고요. 어차피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야 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럼 여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복수 방법은 결국에는 그 몹쓸 고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수단이었겠군요. 이제야 이야기가 좀 통하는구만. 원래 사람의 필체라는 게 치문과도 같아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법이거든. 도장 대신 지장을 받아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지문 또한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 몹쓸 고참의 정체가 형 대신 군대를 다녀온 동생이라는 것을 훤히 꿰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저로 하여금 몹쓸 고참에게 자필각서와 지장을 받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필체와 지문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는 없을 테니까요. 아울러 아주머니께서 저로 하여금 몹쓸 인간이 사는 집 앞으로 가서 본명인 최철수는 크게 불러보도록 하셨던 것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의 조언이었습니다. 몹쓸 고참의 정체가 형인 최국헌이 아니라 동생인 최철순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몹쓸 인간은 최철순이라는 자기 본명을 듣고서는 이른 새벽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었고요. 아무튼 이로써 몹쓸 고참의 진짜 정체가 형 대신 군대를 다녀온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저는 곧장 경찰서를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전에 받아두었던 지장이 찍힌 자필각서를 제출하면서 형사님께 이렇게 제보했어요. 자기 형을 대신해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아버지라는 사람이 큰아들을 대신해서 둘째 아들을 군대로 보내버렸고, 큰아들인 형 또한 자기 동생이 대신 군대를 다녀오는 걸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집안 전체가 병역 비리에 가담한 공범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제가 준비한 이 종이에 새겨져 있는 자필 글씨와 지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동생의 필체와 지장이니까 꼼꼼히 검사 부탁드립니다. 원래 군대에 다녀와야 했을 형의 필체와 지장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담당 형사님으로부터 모든 의혹이 진실로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를 나란히 소환해서 필적과 지문 조회를 해본 결과 제가 제출한 각서 속 필적 그리고 지문과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동생 쪽 필적과 지문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몹쓸 고참은 거액의 수임료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은 형을 대신해서 군대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래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발버둥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는 그 고참이 군생활을 하면서 직접 자필로 작성했던 서류들이 무수히 남아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분대장 수첩이나 병적 기록부 같은 것, 서류들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꼬리가 잡혀버린 몹쓸 고참은 빼도 박도 못한 채로 법에 지엄한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지엄한 법의 심판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집이 아주 싸그리 풍비박산이 나버렸거든요. 자기를 대신해서 동생을 군대로 보낸 형 또한 당연히 교도소로 직행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그 집 아버지라는 작자였어요. 조사 결과 둘째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떼어주면서 첫째 아들 대신 군대로 보내버린 혐의가 밝혀지는 바람에 주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물며 그러는 바람에 그 집 아버지라는 작자는 자신의 야망마저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의 병역 비리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향후 10년간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비록 법적으로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출마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지역 사람들에게 밉보일 만큼 밉보여버려서 출마를 한다고 한들 당선될 리가 없으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버리고 도망쳤던 아내, 아니 그 정신나간 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여자도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져버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 여자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된 건 몹쓸 고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었는데요. 안색이며 행색이며 그야말로 피폐해져 있었을 뿐더러 심지어는 술 냄새까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와, 술 냄새. 무슨 술을 얼마나 마시고 다녔길래 점심나절부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냐 너는. 나도 이래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혹시 술집에서 일해?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먹으면 한평생 공주처럼 고귀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고 당신을 배신하고 그 남자랑 도망까지 쳤던 건데 막상 그 집이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더라. 그래서 나 지금 끈떨어진 낙동강 오리의 신세야. 그땐 정말 미안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사과하지 마. 난 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 앞으로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혹시 마주치더라도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이제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날이 그 정신나간 여자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여자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했죠. 지 인생 지가 스스로 말아먹었는데 대체 무슨 동정을 품겠냐고요.
어디서 어떤 구차한 인생을 굴러먹게 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그 몹쓸 인간들의 인생이 모조리 나락행을 걷게 되어버린 반면에 저는 요즘 아주 바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인들과의 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꿈이란 바로 문서 감정원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의 저는 꿈을 이룬 상태입니다. 문서 감정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각박해지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사건 사고와 소송이 많아지는 만큼 돈을 꽤나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각박해진다는 건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매일같이 뿌듯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답니다. 저의 직업은 단순히 문서를 감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얼마 전엔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집주인 아주머니께 좋은 옷을 한 벌 맞춰드렸어요. 제가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나서 재혼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집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지금의 행복까지 거머쥘 수 있게 되었으니 약소하지만 아주 지극히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머니에게 옷 한 벌만 덜렁 해드리고 입을 싹 닦아버릴 생각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아주머니를 평생의 은인으로 아주 각별하게 모실 예정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